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주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로 유리한 경선 규칙 만들기 위한 개파 싸움이 치열합니다. 나흘 사이에 룰이 2번이나 바뀌고 오늘 또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순방 때 민간인 동행 문제도 논란입니다. 정치권 이슈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종업원이 사망했는데 함께 술을 마신 손님도 주점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차량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는 건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문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윤리위를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규칙과 관련해 비대위 수정안을 철회하고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신속한 응징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로 북핵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예대 마진으로 돈벌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를 매달 공시하고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 자체 기준에서 신용평가사 점수로 바뀝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 분만이나 투석 등 특수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정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하면서 국제 유가가 2달 만에 100달러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달러와 초강세에 국제 금값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무더위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오늘도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고위 당정회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뒤에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등 국회와 소통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선 내부 갈등을 촉발한 전당대회 규칙과 관련해서 비대위의 수정안이 철회되고 이전 원안에 가깝게 결론이 났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고위 당정 협의회 처음 열렸는데요. 어떤 대화들이 오갔습니까? 네, 오늘의 화두는 단연 경제 문제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한덕수 총리를 향해 적극적인 여야정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 국회 협조가 절실합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해서 소통과 협치 채널을 만드는데 우리 총리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과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여야 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될 수 있도록. 최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국정 동력이 힘을 받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꾀하는 민생 행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가 이뤄집니다. 현재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할 당 윤리위는 내일 저녁 7시에 열리게 되면서 당 안팎의 긴장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에 참석한 당정협의회 자리에서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후 4시 YTN 뉴스에 출연해 징계 심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리위의 결정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예측도 하지 않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고 다른 당 관계자도 사실과 근거에 입각해 판단할 거란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당대회 규칙을 두고서 파열음이 나고 있었는데요. 오늘 정리가 된 겁니까?
네, 민주당은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내부 갈등을 촉발했던 비대위 수정안을 대부분 걷어들이면서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논란의 핵심이었던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했던 전당대회 준비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고,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 대해서는 비대위 의견을 받아들여서 중앙위원회 100%에 따라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 변별력이 있는 대표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반영으로 컷오프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 않느냐 하는 견해. 그러면서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말자고 했던 것에는 이제 비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요. 이와 함께 지역 배려를 위해 추진하려고 했던 최고위 권역별 투표 제도는 비대위 회의에서 스스로 철회하고 중장기과제로 설계를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 세력 간 분쟁은 국민에게 아주 안 좋은 인상을 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서로 조금씩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괜찮았을 거라며 자신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익숙하지 못한 행동을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감싸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한 데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당내 갈등이 권력 싸움과 감정 싸움 중 어느 쪽이냐는 질문에는 이 대표에게는 권력이 없다며 권력 싸움이 아니라고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자신의 전대 출마를 불허한 데 대해 토사구팽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자신을 계륵 취급하고 반대로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팬덤의 비호 아래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땐 온갖 감언 이설로 회유해 이용해 먹고 기득권에 도전하려고 하니 토사구팽을 하는 이 정치판에 남아있는 것이 옳은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어 처음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포기할 순 없다면서 성범죄가 사라지고 피해자가 아프지 않는 그날까지 끝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삼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방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학생들의 한 끼를 값싸게 해결해주던 학교 식당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업체는 올해 한 차례 가격을 올리고도 힘들다고 하소연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세종대학교 학생 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식당은 보통 가격이 싼 편인데요. 물가가 올라서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세종대학교 학생 식당 경우에는 값도 값이지만 맛도 있어 많은 학생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요.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이곳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제 앞에는 현재 치킨 가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기값도 20% 정도가 올랐지만 무엇보다 고기를 튀기는 데 쓰는 식용유 가격이 걱정입니다. 지난 2월 29,000원대 정도였던 식용유 가격이 이번 달에는 6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학기 초에 물가 상승에 발맞춰 가격을 500원 정도 올렸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식자재 가격이 지금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은 40에서 50%였는데 현재는 50에서 60%까지 인상된 상황이고요. 일부 항목 같은 경우는 거의 70%까지 올라서 현재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채소부터 고기, 튀김류까지 모든 것이 올랐는데요.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을 생각하면 재료값이 오른 만큼 가격을 마냥 올릴 수가 없어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식당을 찾는 발길까지 줄어 학식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재료값이 음식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학식의 특성상 많이 팔아야 겨우 생존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9년 하루 2,400그릇 정도였던 학식 판매량이 지금은 하루 1,400그릇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미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어 직격탄을 맞은 착한 학식이 이번엔 이어지는 물가 상승 영향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학생식당에서 YTN 김철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를 기록했지만 앞으로 더 올라서 7%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란 위기감도 커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첫 6%대 물가. 숨 돌릴 새도 없이 7% 돌파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은 7%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까지만 해도 3%대였지만 단 넉 달 만에 6%대로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린 주범인 석유와 곡물 가격이 진정될 기미는 보이질 않고 전체 산업과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와 가스 요금은 이번 달부터 본격 인상됐습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OECD마저 내년 1분기 국제 유가를 지금보다 15% 정도 높은 130달러 선으로 내다봤고 3분기 곡물 수입 가격은 직전 분기보다 10% 이상 뛸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물가에 취약한 여름철 농축산물 가격이 요동치고 외식과 함께 여행이나 여가 수요도 회복하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합니다. 고점은 제 생각에도 6%대 후반이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게 최근에 환율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흐름이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가면 7%대도. 걱정은 고물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가 소비와 투자 여력을 줄이며 성장의 발목을 잡을 거란 우려 속에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치는 최악의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물가 대응을 잘못해서 고물가를 계속 용인하게 되버리면 내년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둔화와 맞물려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빠르게 물가 기대 심리를 좀 낮추는 것이. 이미 유류세를 최대 한도로 내리는 등 정부 대책은 사실상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계속되는 고물가와 뒤따를 금리 인상으로 서민 경제 부담은 갈수록 커지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양파와 마늘, 대파 등 양념 채소가 공급량 감소로 7월에도 가격이 강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이번 달 양파 1kg의 도매 가격은 1,350원 내외로 관측됐습니다. 이는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81.7% 높고 지난달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마늘 도매 가격도 1kg당 8,500원으로 평년보다 42% 올랐고 대파는 1,700원으로 21.5%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햇사과와 거봉포도도 지난해보다 가격이 각각 최대 69%, 2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조금 올리면서 대출이자는 빠르게 인상한다는 비판이 잇따랐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의 금리 정보 공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끼리 경쟁을 더 붙여서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는 걸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정보 공시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현재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자체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라 은행끼리 비교가 어렵고 공시 주기가 길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금리 정보 공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번 달 정보부터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웹사이트를 통해 비교 공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시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알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 자체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소비자가 더 이해하기 쉽게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로 바꿔서 공개합니다.
예금 금리 역시 지금처럼 기본 금리와 최고 우대 금리를 공시하는 것에 더해 평균 금리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를 산정하는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고요? 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대출금리의 규정을 준수하고는 있지만 일부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는 종류에 따라 원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기준이 되는 금리도 실제 상황을 더 확실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바꾼다는 방식입니다. 예금금리의 산정 방식도 바뀝니다. 예금금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는 방식인데 시장금리가 변해도 기본금리는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장금리의 변화를 기본금리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소득 같은 금융조건이 달라졌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의 경우 다음 달부터는 은행별로 운영 실적을 반년에 한 번씩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주태현입니다. 이제 마스크를 좀 벗나 싶었는데 여전히 이른 듯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9,000여 명으로 확실한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유행이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BA4나 BA5와 같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의한 유행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세계에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유행도 그런 연속선상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딱 이맘때 여름쯤이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확진자들의 자연 면역이 감소하는 시기여서 코로나 재유행은 이미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 역시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2주 사이에 49% 증가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상황을 보죠. 증가 추세를 월별로 정리했는데 미국은 지난 5월부터 이미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10만 명을 넘은 이후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유럽의 상황을 보죠. 자, 프랑스의 증가세가 눈에 띄죠. 지난달 중순부터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석 달 만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확진자도 증가 추세입니다. 어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6천여 명이었는데 일주일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자, 중국 상황 어떨까요? 중국 역시 2달 동안의 봉쇄를 가까스로 풀었지만 다시 고강도 방역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유행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명대에 다가선 우리나라 상황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도 증가했지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9,371명입니다. 어제보다 1,200여 명 늘어 이틀 연속 10,0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선 8,900여 명, 2주 전과 비교해선 10,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수요일 기준으로 지난 5월 넷째 주 후 4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유행세가 다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재유행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당초 재유행 시기를 늦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했는데요. 지금 추세라면 이보다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국은 여름철 활동량이 증가하고 전파력이 빠르면서 면역 회피 가능성이 높은 BA5 변이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 여기에다 면역력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예측을 상회하는 수준의 재확산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재유행 대비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우선 분만이나 투석 등 특수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격리 병상이 가득 찰 경우엔 일반 병상에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백신 접종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는데요. 특히 4차 접종 대상자인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속히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 증설 이후 입국자가 꾸준히 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어제보다 53명 늘어난 224명으로 13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 61명, 하루 새 숨진 환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583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어제 한강 하구에서 발견된 남자아이의 시신은 낡은 고무줄 반바지만 몸에 걸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폭우가 내린 북한에서 시신이 떠내려왔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김포시 한강 하구에서 발견된 남자아이 시신. 10살이 채 안 돼 보이는 아동은 이미 몸 곳곳이 부패했고 지문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전국 실종 아동과 일일이 대조해봤지만 명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발견된 만큼 최근 폭우가 내린 북한에서 호우 피해 등을 입고 떠밀려왔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바로 보이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오는 가능성은 있죠. 바닷물이 불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게 두 번 이루어지잖아요. 시체가 떠내려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발견 당시 아동은 상의 없이 빨간 반바지만 걸친 상태였는데 옷에 상표나 라벨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옷이 낡은 데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고무줄 바지 형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 지역에선 북에서 내려온 시신이 종종 발견되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섬유 감정을 의뢰하고 사고 지점 조류나 해류 방향을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시신의 특별한 외상이나 골절, 장기 손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다만 경찰은 아동학대 등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시신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지난달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 경찰관들이 교안으로부터 화살총 공격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죠.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이면서 순찰팀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30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복면을 쓴 20대 A씨, 공기주입식 화살총을 쏘고 돌아다닌 거죠. 네. 사실 지난달 30일 그 말씀하셨듯이 새벽이죠. 2시 15분경으로 CCTV에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이 사람이 최초에 뭔가를 들고 파출소를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파출소 문이 잠겨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곳이 경찰서에서 차로 한 3분 거리인데 소위 말하면 그 유흥업소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벽 1시가 넘으면 굉장히 많은 주치객들이 와서 소동을 벌이는 곳이라 이제 사안에 따라서 문을 잠궈놓고 대응을 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까 22세 된 남성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문이 잠겨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출입문 사이로 화살총을 쏩니다. 근데 이 화살총 이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한 10여 미터 쪽으로 날아가서 경찰관이 근무하는 아크릴 간판을 뚫고 그 다음에 책상에 박히는 그런 위력이 대단한 화살총으로 발견이 됐는데 놀라운 사건이었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 예. 화살총과 관련된 이야기 뒤에 나눠볼 텐데 네. 일단 이 남성을 붙잡은 게 12시간이 지나고 네. 나서였더라고요. 그러면 그 12시간 동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시민들이 그렇죠. 빠졌던 거죠. 네, 30일 오후 그러니까 2시 15분에 발생을 했는데 이 범인의 주거지가 이 파출소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유무선 보고를 받은 경찰서에서 이거 12시간이 지나서 검거가 했다고 하는 부분들, 물론 수사를 해본 사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먼저 CCTV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목격자라든가 또 블랙박스를 이제 뒤지는 시기거든요. 이걸 감정을 뒤지는 건데 문제는 이런 제보가 없을 때는 경찰이 스스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어려웠던 거는 이 범인이 가발을 쓰고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파출소에서 나와가지고 공중전화 박스에 올려놓은 이런 어떤 그 옷 이런 걸 가지고 가면서 3번이나 갈아입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적할 때 경찰이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경력을 동원을 해서 신속히 네. 검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만약 이 범인이 마음을 바꿔서 시민이나 어떤 행위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 큰 그런 참담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죠. 네, 바로 저 총인 것 같은데요. 이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초동 대응을 매뉴얼대로 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사실 초동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예전에 그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부산에 로펌에 그 네. 휘발유를 뿌려서 예. 굉장히 그 사상자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또 예전에 뭐 우리 그 앵커께서도 아시지만 80년대 운동권 그 민주화 운동할 때 네. 그 체류탄 말고 화염병을 파출소에다 던졌는데 그때 철망을 했잖아요. 네. 그런 매뉴얼이 지금 아직도 진화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흉기를 들고 진입을 하거나 쏘았을 때 이런 매뉴얼이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안 돼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쉽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 만약에 탈출을 먼저 해서 범인을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뒷문을 개방을 해서 그다음에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통로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매뉴얼이 아직까지도 진화가 안 돼 있다. 매뉴얼이 없어도요. 일단은 위험한 무기를 들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경찰서 안으로 지금 총을 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달려 나가서 제압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네, 사실은 예.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그 당시 이 총기 소리, 화살총 소리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화살촉이 약 20cm 정도 되는 화살촉이 아크릴을 뚫고 그다음에 경찰관이 근무하는 책상에 박혔단 말이죠. 예. 네. 아마 상당히 이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경찰관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직업이잖아요. 네. 재빨리 대응을 하는 모습, 문을 열고 나가서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여 분간이 지나도록 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일반 시민들 시선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초동 대응을 해야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 네. 결국에 시민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이런 화살총을 들고 있다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가장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자극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이 그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놀래거나 아니면 갑자기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럴 때 범인이 자극을 받아서 아, 저 사람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나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발견을 하더라도 아주 태연한 그런 어떤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자극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습니까? 그 다음에는 현장을 벗어났을 때 재빨리 예. 112로 신고를 해주시고 본인은 혹여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은신할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 곳에 피하는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신고를 신속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경찰분들이 노고가 많으신데 네. 이제 이런 무기를 들고 있는 범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보호 장비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보호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사실은 방검복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총을 쐈을 때 뚫지 못하는 그런 어떤 방탄복 같은 게 이제 지급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조치들이 확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 아니면 형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방탄복, 방검복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100% 완벽하게 보급이 안 돼 있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맨날 어떤 예산 타령을 하지 말고 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때는 그러니까요. 그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당 파출소에 직원이 7명이 있었는데 네. 이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지금 현재 순찰 팀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찰 파트에서 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아니면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태만했는지 이걸 규명을 해서 차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찰 팀장을 직위 해제한 상태에서 감찰 조사를 하고 그리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거기에 상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직원들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가 경찰관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이런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좀 교육이 더 돼야 되지 않느냐. 네. 시민들을 지키는 이런 의식이 향상돼야 된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단순한 문책보다 대응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살총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저 화살총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저 화살총을 어떻게 갖게 된 겁니까? 사실은 22세 된 이 한모 씨가 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이제 구입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총포 도검 하약류 방지에 관한 관리법에 보면 총포 도검 하약류 같은 것은 불법으로 소지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외 직구를 할 때 탐지가 되거나 발견이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마약 같은 거는 쉽게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 기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기류나 흉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색 시스템이나 이 걸러내는 필터링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목록으로 위장해서 들어왔을 때 과연 컨테이너에 싣고 들어왔을 때 이런 조치들이 시스템이 빨리 개발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된다. 그래야 되겠네요. 이런 우려를 드립니다. 네, 지금 경찰에서 이 화살촉 같은 거를 증거물로 압수했는데 이 남성이 그 개머리판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휴대가 편하도록 잘랐더라고요.
이 의도는 어떻게 봐야 네, 됩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총열이 80cm 정도인데 38cm를 줄여서 2분의 1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하살 쪽도 40cm인데 20cm로 그 절단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범행을 하기 위해서 이동, 간편하게 소지하고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은 조치로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행동들로 보입니다. 네, 일단 잘못 하마터면 우리 경찰이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특수 공무집회 방해 혐의,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살인미수 같은 경우는 살인의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경찰관을 향해서 쐈을 때 이 총에 맞았을 때는 100여 미터 정도에서도 이런 뚫는 위력 있는 총이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남성은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본인이 돈을 벌어서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어서 이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할 때 내가 강도의 예비 음모를 털어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실행, 애행 연습을 할 때 파출소, 경찰관들을 상대로 했다 하는 부분은 이건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수사 경험칙상 봤을 때 이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강도 예비 음모를 털어놨고 또 경찰 간서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수사 경험칙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 범인, 22세 된 이 범인은 정신과적 질환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수사팀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지금 각종 이제 흉악 범죄가 많이 늘고 있고요. 지금 화살총 습격뿐만 아니라 흉기를 들고 많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흉기별 흉기를 갖고 있는 범인들 제압하기 위한 대응법 매뉴얼은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경찰관들이 그 매뉴얼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흉기를 들었을 때 테이저건 있죠. 테이저건을 발사를 해서 제압을 하는 이게 지금 상당히 발전이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 지금 굉장히 총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할 수가 없거든요. 총기가 불법으로 해서 방금 화살총 같은 또 총기류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제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매뉴얼 준비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급한 상황에서 3회 이상 경고를 하고 대응을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현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수사관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서는 파악을 해보면요. 3회에서 2회로 줄였거든요. 신속하게 경고하고 조치를 안 했을 때는 바로 제압을 하는 또 총기 발사를 선제적으로 하는 이런 매뉴얼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미국 보통 경찰관들 보면 이렇게 가슴에 카메라를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혹시 불가피하게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폴캠이 이게 우리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폴캠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개인 경찰관이 본인이 스스로 보호하거나 사건 현장의 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개인이 스스로 하는 게 있거든요. 뭐 휴대폰을 찍는다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거나 초상권 위배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보안 조치가 돼야 된다. 미국에서는 거의 경찰관이 폴캠을 사용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동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군 병사가 전역하기 전날 밤 전우들로부터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른바 전역방을 당한 건데 어깨 인대가 끊어지는 등 크게 다쳐서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해군에서 전역한 22살 A씨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오른쪽 팔을 올려보지만 완전히 펴지지도 않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팔까지 온몸에 멍이 들었고 어깨인대까지 끊어져 상해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A씨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건 전역을 하루 앞둔 지난달 16일 밤 강원도 동해에 있는 해군 1함대 산하부대 생활관에서 동기 4명과 후임 3명에게 이른바 전역방 명목으로 구타를 당한 겁니다. 맞긴 싫었어요. 그래도 살살 하겠지 싶었죠. 그래도 오늘만 처음에 내 저녁이니까. 전역방은 전역을 앞둔 병사를 상대로 한 병역 내 오랜 부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역 전날 밤 사회로 복귀하는 걸 축하하고 헤어짐의 아쉬움도 나눈다는 의미로
후임병들이 집단으로 때리는 겁니다. 보통 장난스럽고 짧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A씨에게는 밤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무려 2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은 다른 내무실로 이동해 술을 못 마시는 A씨에게 몰래 들여온 술을 억지로 먹이면서 구타를 계속했습니다. 선생님이 좀 가지고 있던 그 술을 꺼내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자기가 군생활 좀 잘했던 애들한테 주는 거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술에 만취한 A씨가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저녁날 아침에도 깨지 못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저녁방 사태가 상부에까지 보고됐고 해당 부대는 급하게 A씨 부모를 불러 상황을 설명하는 데까지 번진 겁니다. 건강하게 이제 거수경례 받고 엄마랑 이제 사진 찍고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냥. 해군은 폭행을 주도한 4명을 군사경찰단에 인계했고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병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부들이 이런 저녁방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암암리에 그냥 병사들끼리 하는 일종의 풍습 같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가만히 두는 것이죠. 앞서 지난 2008년 육군부대에서도 전역을 앞둔 병사가 폭행을 당해 비장 절제 수술을 받는 등 전역방은 대표적인 병역 내 가혹 행위로 꼽혀왔습니다. 전역을 명분으로 때리고 음주를 강요하는 폭력적인 학습.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대전차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폭발한 지뢰가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이었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뢰 탐색이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대 굴착기 운전자가 숨진 강원도 철원 대전차 지뢰 폭발 사고. 군 당국은 철원군 주장과 달리 사고가 발생한 곳은 사전 지뢰 탐색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원군 요청으로 지난달 일주일간 공병대대가 지뢰 탐지 작업을 벌인 건 맞지만 사고 지점과는 15m 이상 떨어진 곳이라는 겁니다. 사고 단계 한 1위로는 한 400m 정도, 폭은 한 25m 정도 되는데 거기서부터 한 15m 떨어진 이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사고 목격자들과 마을 주민 사이에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장에서 폭발한 지뢰가 한 발이 아닌 여러 발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들었거든, 3발이다 하고. 그러니까 3발인데 왜 한 발, 조그만 미니 폭풍이 터졌다고 나왔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지난 2016년과 2017년 발생한 대전차 지뢰 폭발 사고와 비교해봐도 건설기계의 파손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사고 당시 30톤이 넘는 대형 굴착기가 산산조각이 나고 가장 큰 굴착기 잔해가 100m 넘는 곳까지 날아간 상황. 주변 전신주도 파손돼 일대가 정전될 정도로 폭발 위력 또한 상당했습니다. 파인 거 이런 거 보니까 한 20m에서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게 지뢰가 한 개가 터졌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폭발력이 너무 셌던 것 같아요. 해당 하천변 재해복구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늪지대와 풀숲 등으로 지뢰 탐색이 제한돼 번번이 미뤄졌고 지난달에서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이달 20일. 만약 현장에서 지뢰가 발견되면 또다시 장기간 탐지 작업을 벌여야 하는 만큼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뢰가 발견이 되면 공사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혹시 작업을 하다가 지뢰가 나오면은 그걸 한 군데에 많은데요. 아니면 좀 풀숲으로 던져버린데 3발을 이렇게 많은 거를 굴착기가 와서 그냥 밟아버린 거 3발이라고 그러더라고.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군 당국과 철원군 모두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어선 세척 화재 사건이 방화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50대 A씨를 방화 혐의로 어제 오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성산항에 정박 중인 29톤급 어선 위로 올라가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화재 현장 근처에 있던 CCTV 화면을 분석해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그제 새벽 제주 성산항에서 어선 세척에서 불이 나 1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상가 건물 천장을 뚫고 게임장으로 들어가서 돈을 훔치고 달아난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특수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새벽 4시 10분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게임장에 무단 침입해 지폐 교환기에서 19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에 일대 40여 곳 CCTV를 분석해서 동선을 추적했고 범행 34시간 만에 부천역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몇 차례 가봤던 게임장에서 돈을 훔쳤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수억 원을 지원받은 업체가 알고 보니 관련 기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아 정부 지원금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처지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돌연 평가 결과가 수정되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른바 스마트 공장 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 노하우를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콘텐츠 제작 기업인 A사와 생산 자동화 시스템 업체인 B사 등 3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지원했고 사업자로 선정돼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 기간 2년이 지난 뒤 올해 2월 진흥원은 세 회사를 상대로 평가에 착수했는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실사 결과 이들 회사가 개발했다던 기술이 온데간데 없었던 겁니다. YTN이 확보한 평가서를 보면 이들 업체가 개발하기로 한 지식 공유 시스템은 프로그램 소스 등을 아예 확인할 수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업체가 제출한 연구 노트는 개발 과정을 보여주기보단 해당 기술에 필요한 요건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물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진흥원은 그러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낙제에 해당하는 극히 불량 판정을 내렸습니다. 극히 불량으로 판정되면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반납해야 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다른 연구 사업 참가도 제한되는 등 강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에 세 회사는 현장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반발하면서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기부나 기정원이 담당 간사나 팀장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면 그분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하지만 이의 제기에 따라 열린 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들 업체의 사업 수행 성과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정 결과는 돌연 극히 불량에서 미흡으로 완화됐습니다. 과제는 성실히 이행한 거로 보이는 만큼 극히 불량 판정은 너무 과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판정은 정말 과제를 아무것도 안 한 과제들에 대해서 극히 불량 판정을 내리는데 과제는 실패이나 그래도 성실하게 수행했다라고 해서 미흡 판정이 난 상황이었거든요. 평가 결과가 상향 조정되면서 새 업체는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고스란히 지키고 향후 정부 사업에 계속 참가할 자격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진흥원은 성실성의 경우 정성적인 평가 영역이라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대학생들이 학내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가 너무 시끄러워서 고통받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낸 등록금으로 청소 노동자가 한 달에 300~400만 원에 이르는 월급을 받는다 주장도 했는데 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는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을 400원 올리고 샤워실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학교 측이 넉 달째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꽹과리가 등장했습니다. 학생 3명은 이 집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3명의 청구액을 합치면 640만 원에 이릅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논란이 커지자 학생 한 명이 학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300에서 400만 원에 이르는 청소노동자 월급을 고려하면 자신이 청구한 배상액이 크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매달 모두가 같은 돈을 받습니다. 지난 5월 명세서를 보면 208만 2천 원이 찍혀 있습니다. 세금과 고용보험료 등을 떼고 난 실수령액은 194만 7천 원.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청소노동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대학 측의 비용까지 모두 합쳐도 300만 원 안팎입니다. 따라서 청소노동자 월급이 300에서 400만 원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집회를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와서 음료수도 사다 주고 바카스도 사다 주고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 지지하는 학생들이요. 실제로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음을 모은 연세대 학생들은 현재까지 3,000명에 이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이 8개월 만에 만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여파 속에 협력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목요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하는 겁니다. 미중 외교장관이 대면 회담을 갖는 것은 지난해 10월 로마 G20 정상회의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타이완 문제 등 현안이 의제에 오를 전망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 대해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면서 재차 경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를 거론하며 현상 변경 중단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맞서 왕이 외교부장은 타이완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고율 관세의 인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화상 정상회담 일정도 구체적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도 미중이 극적인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경쟁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우리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대해 이중 기준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북측의 우주 개발은 아무리 평화적 목적이어도 도발과 위협으로 제재 대상이고 저들이 하는 건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우주 군사화를 노린 것이라도 평화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당국은 누리호 개발에 군사적 목적이 없다고 하지만 미국의 언론들도 밝혔듯이 궁극에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지난달 21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이후 관련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더위에 소나기까지 정말 견디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7도까지 올랐고요.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서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전국 내륙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 이상이 되겠고요.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게 나겠고 기습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밤낮 없는 누더위가 이어지면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7도, 대전과 대구, 광주는 26도에 머무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31도, 광주 32도, 대전은 3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동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는 장마가 잠시 쉬어가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올여름 들어 가장 심한 집중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무더위와 폭우가 교차하면서 번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날씨로 인해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잠시 더 정치 시간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로 유리한 경선 규칙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개파 간 싸움, 룰 갈등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과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수정 교수가 출연합니다. 이 의문점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